그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계곡에 놀러 갔다. 주변에 사람 없는 맑은 계곡을 보자 친구들과 나는 잔뜩 신이 났다. 수영에 자신이 있던 나는 조금 더 안쪽에 있는 수심이 깊어 보이는 곳이 눈에 들어왔다. 확실히 깊은 곳은 조금 어둡긴 했지만 수심이 깊어 수영하는 맛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나는 물 한복판에 떠있는 검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이끼나 풀따위가 뭉친 건가 싶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런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건 수살기는 흔히 물귀신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사람을 물속으로 끌어들여 익사시키는 귀신입니다. 무속인이 뽑은 가장 위험한 귀신이기도 한데 이는 수살귀에게 접신을 할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익사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옛 사람들은 이런 물에서의 안전을 기원하며 물에서 죽은 사람의 넋을 달래기 위하여 배 위에 제물을 차리고 진행하는 해양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도 수살기와 비슷한 귀신과 요괴가 있는데 물가에서 노는 아이의 몸속에서 혼을 빼앗아 간다는 일본의 카파, 말의 형상을 하고 등에 탄 사람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스코틀랜드의 켈피, 스님의 얼굴에 거북이 몸을 하고 거친 파도를 만들어 어부들을 바다에 빠뜨리는 중국의 해화상 등이 있습니다. 도시전설로는 물속에 서 있는 시체는 건져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익사체는 절대 서 있을 수 없으니 그것은 귀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물속에서 둥둥 떠 있는 검은 무언가를 보았거나 서 있는 시체를 찾았다 하더라도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절대 근처에 다가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한 농촌 마을에 형과 동생이 살았다. 어느 여름날, 형제는 집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때 형이 같이 놀던 동생을 두고 창문을 향해 걸어갔다. 동생이 형에게 다가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물어보자 형은 팔을 들어 창가 너머 논 한복판을 가리켰다. 형이 가리킨 곳을 동생이 보자 그곳엔 하얀 무언가가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형체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다른 행동은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서서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동생은 허수아비나 천 따위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장난감 쪽으로 돌아갔지만 형은 그것을 자세히 봐야겠다며 핸드폰을 꺼냈다. 갑자기 동생의 등 뒤로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곳엔 이미 형은 없었다. 이 이야기는 일본의 창작 도시전설 쿠네쿠네의 이야기를 각색하여 만들었습니다. 쿠네쿠네는 일본어로 꾸물꾸물이라는 뜻으로 이름 그대로 온몸을 꾸물꾸물 움직이는 하얀 형체의 귀신입니다. 주로 논이나
밖과 같은 곳 한복판에서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종종 다른 이야기에서는 해변가나 도시 같은 곳에서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멀리서 보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면 문제없지만 그 형태를 제대로 봐버린 사람은 반드시 미쳐버린다고 전해집니다. 바라보면 정신에 큰 피해를 준다는 이야기 때문에 한간에선 그 정체가 도플갱어나 열사병으로 인해 헛것 또는 아지랑이를 잘못 본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쿠네쿠네가 탄생하게 된 계기로 아이들이 논에 들어가 빠지거나 인적 드문 논 한복판에서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혹시 인적 드문 논이나 밭과 같은 우거진 수풀이 많은 곳을 지나가다 멀리서 하얀 형체가 꾸물거리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절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재빨리 그곳을 벗어나야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농촌 지역에는 예로부터 황대선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본디 황대선은 황시성을 가진 큰 신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실체는 바로 족제비를 말한다고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족제비는 오랜 기간 수련을 통해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옛날 중국의 한 사람이 길을 가던 중 우연히 족제비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족제비는 갑자기 사람의 말을 하며 자신이 사람처럼 보이냐 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흉측한 족제비의 모습에 그 사람은 바로 아니라고 말하게 되었고, 그 순간 족제비는 오랜 수련으로 쌓아온 모든 돌을 잃게 되고 다시는 수련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족제비는 그 사람을 찾아가 복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때 족제비를 보고 사람같이 보인다고 대답을 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먼저 족제비는 인간으로 변신하게 되며 수련을 통해 신선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러한 대답을 해준 사람에게는 은혜를 갚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족제비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족제비가 인간에게 빙의하고 마음을 조종하여 정신착란과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한다는 설입니다. 이렇게 빙의가 된 사람은 우울해하다 갑자기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설 때문인지 일부 지역 사람들은 평안을 기원하고자 사원 등을 만들고 그 위패를 황대선이라 부르며 모셔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에는 족제비라는 동물과 관련하여 왜 이렇게 많은 괴담과 설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족제비의 외형과 습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족제비는 외형이 쥐와 비슷하면서도 길이는 좀 더 길고 주로 야행성으로 야간에 출몰하다 보니 기괴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민간 전설에는 족제비가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심지어 흉내까지 낸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이야기도 족제비의 울음소리가 갓난아기 울음소리와 비슷해 이러한 이미지를 연상시키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족제비가 사람들에게 악마 이미지를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기르는 어린 동물, 토끼, 닭, 고양이와 개 등을 공격하기 때문인데요. 족제비는 자신보다 큰 동물을 물어 죽인 뒤 목을 물어뜯고 그 피를 빨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위험에 처하게 되면 공격하려는 대상에게 춤을 추며 접근한 뒤 특수한 액체를 발사하는데 이 액체는 상대의 정신을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족제비가 사람들에게 빙의하여 정신분열을 일으키고 사람들은 발작을 하며 정신이 나간 나머지 덩실덩실 거린다는 괴담이 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족제비가 신선이나 도인으로 비유되는 이유인데, 이는 족제비가 인간처럼 두 손을 합장하는 자세가 가능한 것 때문으로 보여지며 사람들은 이것이 득도 통령의 상징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설로 인해 족제비는 중국 민간 전설에서 무서우면서도 신비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황대선 이야기는 단순한 중국의 미신 또는 괴담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옛날 사람들의 동물에 대한 관심과 경외의 마음도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동물들은 그 존재 자체로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또한 그 속의 한 존재임을 명심하여야겠습니다. 웨딩 앨범을 펼쳐보던 아내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다. 결혼 사진 속에 웬 처음 보는 여자가 신랑의 옆자리에서 찍힌 것이다. 사진 속 여자는 마치 신부처럼 온통 하얀색으로 착장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신부의 학창시절 동창으로 평소 연락조차도 없던 사이였으나 청첩장을 받은 친구들 사이에 일행으로 껴서 참석한 것이었다. 그 여자에게는 사과는커녕 뻔뻔한 답장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부부는 식장을 찾아가 사진 기사에게 책임을 물었고 앨범값 환불과 사진을 보정해주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게 되었고 그 후로도 계속 부부에게 불행한 일이 닥쳐오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고 우연히 아내는 사주를 보게 되었다. 아내를 유심히 보던 관장은 느닷없이 결혼식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고는 사진 속 여자의 신발을 가리켰다. 여자는 신발을 거꾸로 신고 있었다. 관장 선생님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사진 속 여자는 본인의 배우자와 일찍 사별해야 하는 사주팔자였는데 자신에게 붙은 악기가 배우자를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 하얀 옷을 차려입고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나타난 것이었다. 자, 좋습니다. 카메라 보시고요. 그리고 그 상태로 본인의 신랑 옆에 서서 사별운이 옮겨붙도록 살을 날린 것이었다. 그렇게 아내는 사별할 사주를 떠안게 되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최악의 하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린 글에 따르면 이 여성 하객은 흰 소복 같은 차림을 한 채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하며 특히 기념 촬영에서는 신랑 바로 옆에 붙어서 다소 불편한 광경을 연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여자가 살을 날렸다, 사주를 바꿔쳤다는 등 크고 작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성명학에 의하면 실제로 사주를 떠넘기거나 사주를 훔치는 일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의 사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며 태어난 시각이나 생년월일 같은 정보는 타인에게 함부로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한 커플이 데이트를 해요. 오늘 하루는 아주 행복하겠는걸요? 우리 한번 따라가 볼까요?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최근에 개봉한 영화도 보고 이야기하면서 걷기도 하고 분위기 진짜 좋아 보이는데요? 정말 부러워요. 데이트에 카페가 빠질 수 없죠. 앉아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오늘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이야기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깜짝 선물을 주려나 봐요. 눈을 감아보라고 하는데요. 남자친구가 눈을 꼭 감고 기다리네요. 어떤 선물을 준비한 걸까요? 아, 여자친구가 갑자기 노래를 길 끊는다. 여자는 고개를 돌려 남자를 바라본다. 위 이야기는 노래나 음악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괴물 세이렌의 이야기를 차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세이렌은 섬에 살면서 근처를 지나가는 배의 선원들을 노래로 유혹하여 다가오게 해 물속에 빠뜨리거나 배가 암초에 부딪히게 해 난파하게 만드는 위험한 괴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이렌의 외형은 인어의 형상으로 인간의 상반신에 물고기의 꼬리를 닮은 하반신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상반신은 인간의 모습으로 동일하나 하반신이 새의 모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세이렌이 등장하는 미술품들의 인어의 형상이 아니라 새의 형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오디세우스의 모험담 오디세이아에서 등장한 것이 세이렌과 관련된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합니다. 오디세이아에 따르면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이 있는 해역을 지나기 전 한 마녀에게 조언을 들어 선원들이 노래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밀랍으로 귀를 막아 무사히 세이렌의 노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유혹하여 홀리게 만드는 존재로 유명해진 세이렌은 그리스 로마 신화 이후에도 현대까지 많은 곳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도 세이렌이 뱃사람을 홀리듯이 사람들을 홀려서 커피를 마시게 하겠다는 의미로 창업자가 로고에 세이렌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만화나 소설, 애니메이션 등 여러 매체에서 사람들을 홀리는 존재로 세이렌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세이렌이 등장할 때 노래나 음악, 목소리로 사람을 유혹한다는 내용만을 가져와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항해 중에 어딘가에서 매력적인 목소리로 누군가 노래를 부른다면 절대 귀 기울여 듣지 말고 당장 그곳에서 빠져나와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어지러운 집안과 붕대를 감은 손. 내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떠올려 보려 해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너무 괴롭다. 초반에는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물건을 잃어버리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회사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까지 잊어버릴 정도가 되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면 아내가 항상 내 뒷바라지를 해주곤 했다. 하지만 실직을 하고 나서부터 생계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아내가 내게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믿었던 아내가 이런 태도를 보이자 나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다. 그 이후로 아내는 집을 나가버렸다.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도 난 더 이상 아내를 볼 수 없었다. 전화, 메시지, 실종 신고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지만 아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아내가 떠나버린 이후부터 나의 일상은 전부 멈춰버렸다. 쓰레기는 점점 쌓여갔고 온 집안에는 썩은 내가 진동을 했다. 나는 오늘도 아내와 함께했던 이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를 한다. 아내가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범죄가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요? 실제 사례 중에서는 뉴질랜드에서 일어났던 리처드 퀸 사건이 있습니다. 1997년 그는 한 도심가에서 18세 소년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퀸은 소년을 만난 적도 없고 살해한 기억 또한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1972년 군대에 복무하던 중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은 후부터 바로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적 기억 상실증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엘리자베스 노프터는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정신의학 전문의들과 협업하여 기억 상실에 관련된 실험과 연구를 진행했으며 시간이 흐르고 리처드 퀸 사건의 원인은 뇌의 기능 상실에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기억 상실이라는 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했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뇌의 기능 상실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었으며 그 뒤로 비슷한 사건을 재판할 때 반드시 열람되는 대표 판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억 상실을 이용하여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호텔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호텔에 묵고 있던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매일 밤 호텔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서히 진실을 알게 되었다. 아일라는 사춘기 고등학생으로 신경질적이고 극단적인 성격이다. 피터는 독실한 크리스천이며 오랜 시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제이는 수의사 출신으로 차갑고 이기적인 성격이다. 논란들은 기품 있는 노신사이지만 과거에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이다. 과연 이 중에서 살인자는 누구일까? 그러나 범인의 정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어차피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곳을 탈출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하나니까. 눈앞에서 누군가 성격이 바뀌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1977년 미국 대학가에서 성폭행 용의자로 체포된 빌리 밀리건이 처음으로 다중인격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려 24명의 인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심리학계에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인격들은 돌아가면서 그의 정신을 지배했고 심지어는 다른 인격들끼리 대화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들은 나이, 성별, 외모, 종교 등이 다르고 국적, 언어, 심지어 수저를 드는 손까지도 각양각색이었다고 알려집니다.
한 인격이 활동할 때에는 다른 인격일 때 기억할 수 없으며 새로 생긴 인격이 생활에 더 적합하다면 주 인격은 점점 사라진다고 합니다. 밀리건은 재판에서 다중인격장애와 정신이상을 인정받았고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거짓으로 정신병을 꾸며낸 사기꾼이라고 주장하는 여론도 있기에 아직까지도 무죄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나의 머릿속에서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It still bugs me when they call me Billy, but I don't say much. I don't say anything really. But I'm not Billy. 여기 죽음을 앞둔 노인이 있다. 학창 시절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이 가득한 청년이었다.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그는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왔고 의대에 합격하고 나서 곧장 군의관으로 입대했다. 남자는 혼기가 가까워졌지만 마땅한 인연이 없었는데 그를 주의 깊게 봐오던 대대장이 자신의 딸을 소개시켜 주었다. 군인 출신 집안이었기에 주변에서는 찬성하는 분위기였지만 남자는 자신의 의지는 상관없이 반강제로 결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루는 군 병원으로 어떤 여성의 시체가 실려왔다. 군부대 근처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신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다. 시신의 사인을 찾기 위해 며칠간의 부검이 진행되었는데 이상하게도 남자는 점점 그 여자에게 애착을 느끼게 되었다. 언제부턴가 시체를 쓰다듬거나 시체를 향해 혼잣말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시체 앞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했다. 그 뒤로 남자가 죽기 직전까지 그 여자는 그의 옆에 있었다. 영혼 결혼식이란 말 그대로 영혼 사이에 이루어지는 결혼식이지만 간혹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산 사람과도 영혼 결혼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위 이야기에서 등장했던 여자는 바로 결혼 예정이던 대대장의 딸이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이미 서로 사랑하던 연인이 있었지만 대대장은 자신의 딸이 명문가의 자제들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여자는 원치 않던 결혼을 완강히 거부하였고 사랑하는 자신의 연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토록 반대했던 남자가 저 세상에서까지 딸과 함께 있도록 놔두고 싶지 않았던 대대장은 평소 총애했던 주인공과 여자를 비밀리에 영혼 결혼식을 시킨 것입니다. 그 뒤로
주인공은 평생 배우자 없이 독신으로 살아야 했고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여자 귀신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여자 귀신 또한 죽은 후에도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함께 있어야 했고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과는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일그러진 사랑이 결국 자녀를 불행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망쳐버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빨래 가서 시원하게 씻고 맥주 한 캔이나 해야지. 퇴근 후에 집에서 마시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괴물은 미국 메릴랜드주 프레드릭 카운티에서 목격된 미지의 생물 스넬리 게스터의 이야기를 각색하여 만들었습니다. 스넬리 게스터는 반은 파충류, 반은 새의 형상을 하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늘어선 금속으로 된 부리와 문어의 다리 같은 촉수, 이마 한가운데에 외눈을 가진 괴물입니다. 18세기 미국 메릴랜드주 프레드릭 카운티에 정착한 독일인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스넬리 게스터는 처음에는 재빠른 유령이라는 뜻의 슈넬리 가이스트라고 불리우다가 점차 미국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퍼지면서 영어로 스넬리 게스터라는 이름으로 점차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전해져 내려오는 목격담으로는 어두운 밤중에 하늘에서 날아와 희생자를 낚아챈 후 피를 빨아먹어 죽인다고 합니다. 미국 어느 농장에서는 스넬리 게스터가 혹간에서 알을 낳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전해지며 해당 농장에서 인큐베이터로 그 알을 부화시키려고 했으나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스넬리 게스터가 대중들의 큰 관심을 끌게 되자 급기야 스넬리 게스터의 가죽을 가져오면 포상금을 준다는 공고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과거의 목격담이 전해지는 지역들의 혹간에는 스넬리 게스터를 막아준다고 알려진 실망성이 남아있다고 합니다.